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긴 하나 우리가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하락하고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하락했던 그런 경험들을 10월 들어서면 몇 차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 것인지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투자정보팀 이영곤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2000선을 중심으로 좀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코스피 시장은 2000선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세요? 예, 20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0선은 당분간 기술적인 지지선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이탈 이후에 바로 회복을 했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2000선에 대한 신뢰감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2000선 부분에서 기본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과도하게 낮아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다만 이제 2000선을 바닥으로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2000선 부분에서의 등락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이 1%대 하락할 때 코스닥 시장은 5% 넘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다 보니까 좀 코스닥 시장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실 텐데 일단 그래도 오늘 1% 정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전망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더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낙폭이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이십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하고 오늘 개인들이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개인들이 반대 매매 그리고 신용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매도와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낙폭이 더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수급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다시 매물을 부르는 그 매물의 악순환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과도하게 낙폭이 커진 상태이고 단기 과매도인 상황인 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와 수급만 조금 안정이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좀 가늠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좀 단기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급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 텐데 외국인들이 10월 들어서만 꽤 큰 금액을 팔았습니다. 5년 만에 월간 최대치의 매도가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이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전망이요? 외국인이 10월달 들어서 4조 원에 달하는 아주 본격적인 거래소 코스닥 가리지 않고 매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 증시의 저점 탈출 역시 외국인 매매 동향과 같이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수대가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이냐라는 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직접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위기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증시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데 말씀인데요. 따라서 달러 환산 가격으로 봤을 때 예전 위기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미 충분하게 외국인들이 이런 우려감들을 반영해서 국내 주식에서 자금을 유출을 했고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 매도세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지난주 후반부터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권 이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격적인 매도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에서의 매도는 줄고 있고 선물의 매수가 늘고 있으니까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우리 시장은 좀 언제쯤 반전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될까요? 국내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환경 하에서 같이 바라봐야 될 것으로 네네. 보여지는데요. 11월 달에는 중간선거 그리고 11월 말에는 G20 회의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후에서 미국의 어떤 강력한 공세 자체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전후해서 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다만 미국의 트럼프 정책 자체가 기조가 크게 선거 이후에도 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이집니다. 결국 이제 11월 말 미국과 중국에서의 만남이 G20 회의에서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회복되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시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수들을 좀 지켜보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 움직임들 좀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는 것들이 수출이 다시 훼손되느냐, 경기 지표가 둔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지켜보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하향 조정되는 추세 자체가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에 대한 기초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생겨난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더 진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11월 달에 대외 변수까지 같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시장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그 공방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하게 될 경우에 먼저 올라가게 될 업종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수 반등은 역시 낙폭 과대 종목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폭 과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일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코스닥 시장과 제약바이오 업종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다만 이러한 업종들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성장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길게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낙폭 과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충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기본 기초적인 펀더멘탈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채 비율이나 이익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데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술자리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이 사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럼 당신 돈 있습니까? 물어보면 돈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시장은 좀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사야 될까요? 전략은요? 단기하고 중장기 전략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싶지만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투매가 나올 때 같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이시고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기술적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일부 좀 현금화를 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장기적으로 저점 매수로 대응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최근 상황에서 개인 투매 반대 매매까지 출회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바닥 징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좀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외 여건의 계산 없이는 사실 반등의 폭과 강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의 일단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투자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무역 분쟁을 비롯한 대외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단기 트레이딩 역시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접근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좀 확인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와 단기로 나눠주셨는데 사실 주식 초보와 고수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고수분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해볼 수도 있는 영역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투자정보팀 이영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마 같은 맥락의 이야기 그리고 같은 맥락은 시장 전망을 계속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슈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10월이 끝나가고 있다. 10월 코스피와 코스닥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신용장부 청산까지 나오며 비자발적인 투매 악순환 사이클에 시달렸던 우리.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할까? 현 증시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자, 일단 현재 움직임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이 1.5%나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1.9%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은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라고는 하나 이게 장 후반 들어서면서 과거의 그 설명은 많이 이해가 됐었어요. 장 후반에는 그 반대 매도에 대한 그 스탁론들 거기에서 반대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하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갑자기 그 상승 탄력이 커지는 건 왜 그럴까요? 시간대별로 호재가 좀 요소마다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방송 앞서 말씀하셨던 푸젠지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이 부분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침까지만 해도 1, 2위 종목은 올라갔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만 올라갔지 체감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재료가 이제 공급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삼성바이오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일 중선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분식 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좀 들어갈 텐데 잘 나오지 않을까.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결론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결국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대마다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보통 2시 구간에서 빠질 때는 장중에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일 때 물량이 좀 크게 늘어나는데 그런 여지없이 계속해서 끌어올려가면서 2시 넘어간 지금 시간에 매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시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긴 시기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이 사실 오늘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계좌 수익률은 10%가 뭡니까? 한 20%, 30%씩 다 손실이 나 있을 텐데 일단 그 추가 하락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2,000포인트 이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하고 국내 투자들의 시각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우선 최근에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극단적으로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볼 때 3대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 채권, 외환시장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매도는 지난주를 피크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1,14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한번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오늘 시장도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 계속 나오겠지만 하락했을 때 복원하는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코스피 차트 한번 보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보는 원화 차트,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달러화로 환율을 적용한 차트로 바꿔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21선에도 과거 지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121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추세가 깨지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네. 지금의 상황 자체가 10년 추세를 깰 정도 상황을 외국인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짐이 언제 나왔었냐면 최근에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거 이외에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게 거래소의 중형주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중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시작을 했고 이거는 소형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주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변동성이 클 때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의 변동성이 더 큰데 이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고 또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단계별로 중소형주 먼저 사고 대형주는 그 다음 단계로 산다 이렇게 이제 잡아놨던 것 같고 오늘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보다는 하락 시 복원력이 좀 빠르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준비된 차트 한번 네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자산 가치, 그러니까 PBR 1.0배 이하로 내려갔던 사례가 5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3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 10월, 뭐 2011년 9월, 2016년 2월, 그다음에 이번까지 5번 정도 있었는데 그 시점이 전부 다 1.0배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피 그 이후에 이제 그 찍은 시점 이후에 보시면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빨간색 세로선으로 그어 놓은 게 그 시점 그 월에 PBR 1배 밑으로 내려갔던 예. 시기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2개월 예상,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기업들이 돈을 더 벌 거기 때문에 자산은 더 늘어나는 상태가 네네, 되죠. 그렇죠. 그래서 12개월 예상으로 보느냐 현재로 보느냐 좀 다른데 예상 기준으로 볼 때 0.88배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한 하락이 나아졌다라고 봐서 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내려도 복원을 자꾸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가치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설명이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하락도 우리는 좀 일부 중국 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시장과의 그 동조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빠진 거 아니냐. 뭐 거기다 환율도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1배 밑으로 내려갔고 뭐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을 적용했을 때 뭐 코스피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쳐도 예. 안심하기가 좀 이르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명분, 뭐 네네. 우리가 보통 트리거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 시장에 장기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돌이켜보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 7.5% 이하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 국가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6.5% 왔다 그렇죠. 갔다로 바뀌어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동력 하나,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무역 갈등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또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실적 전망치를 상당히 낮춰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동력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가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무역 갈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또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동안에 성장을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중국이 이번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를 내수 시장 활성화시켜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된다라면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의 지급 준비를 인하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에다가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서 실제로 중국의 경기 하강이 막아진다라면 이거 우리 증시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주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일단 증시에 달려 있다라고 네네.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사회주의면서 동시에 계획주의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이 만약에 증시가 살아나서 지금 2,600포인트 상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2,600을 만약에 넘겨버리고 2,650에서 2,7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 간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5%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되면서 중국 경기 자체도 사실 6.5%를 바닥을 얘기한다라는 게 좀 네네. 어렵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어떤 인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갈 명분을 찾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무엇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요즘 보면은 뭐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5% 넘게 하락했던 것도 보면은 예. 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어제 유난히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증권가 사람들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정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반대 매도 얘기가 어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 이틀 동안 신용잔고가 6천억이 줄었거든요. 네. 6천억이 줄었고 오늘 아침에 혹시 시세판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온통 파랗게 하한가 주문으로 시작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도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지점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면 역대 최고치로 반대매도 대상 계좌가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주식시장에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준비된 차트가 ADR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네네. ADR이 뭔지 좀 네. 간략하게 이거는 설명해 이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하락 종목이 10%만큼 나오면 ADR은 0.9가 되고요. 네네. 상승 종목이 10% 많으면 ADR은 110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75 정도 되면 코스닥이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빠졌냐면 어제 48까지 빠졌었고요. 오늘 아침에 46이 나왔는데 이 46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2008년도 10월에 리번 사태 터졌을 때 찍어줬던 저점하고 일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이 시각 현재 5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온갖 매물이 다 쏟아지면서 2008년도 10월에 나왔던 그 매물대까지 다 터져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매물이 다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 바닥이다라고 보면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대 매도에 쏟아져 나오면서 매물이 소진된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코스닥에서 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수급이 또 심리를 끌어다 주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 키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코스닥의 비싼 종목들을 끌어올리면 또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기조 나올지 여부 챙겨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수를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수가 뭐 더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하락보다는 그냥 변동성은 잠깐 있는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이례적으로 좀 네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선물 매수 많았는데 최근에 수급이 2008년도 10월 수급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현물 매도 4조 6천억, 그때 당시에 선물을 3만 계약 매수했었거든요. 네. 그때와 상당히 좀 비슷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외국인들 포지션은 이거는 뭐 각자 상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070, 2090 이상에서 수익 나는 정도로 지금 베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은 적어도 2100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하단은 일단 오늘장에서 만들어준 지지선이 전제된다면 그러니까 1980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1980, 2100 사이에서 좀 등락이 나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이번 주 후반 애플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이후 실적 전망에 자신감이 떨어진 징후가 나타나면 지수 전체 또 한 번의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에 긴장감이 도는데 IT에 대한 투자 심리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행복해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증시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우리는 몇 번 봤었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 발표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다 발표했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증시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실적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65조 원 매출에 11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에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일단 SK하이닉스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저 하고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자들을 보고 그 이후에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주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윤곽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장하는 기대 이상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금리 이상의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더 부각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애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이 2,500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25% 정도 급락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현재 버티고 있는 거는 애플 정도만 버티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빠져서 네네. 애플하고 인텔하고 지금 아마존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마존이 2위였고 인텔이 3위였는데 지금 네네. 2, 3위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애플은 좀 견조했었습니다. 근데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뭐 아이폰 판매량이라든가 뭐 주당 순익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중국에서의 사업 판매량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좋았지만 네. 중국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플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미국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진정이 되고 이 부분이 또 역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봐야 되는 건 애플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애플의 어떤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 부분 많이 봐야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페이스북도 사업 못하죠. 구글도 사업 못하죠. 유일하게 거의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IT 기업이라고 치면 애플 하나밖에 없는데 예. 애플하고 아마존까지 있겠죠. 근데 진짜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 디램, 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푸젠진화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중국 제조 2025와 굉장히 밀접한 예. 연관이 있는 업체라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불만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고 하던데 일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2016년도에 네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중국에서 됐네요. 국영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해서 한 지금 56억 달러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내년 정도 양산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산하기 위해서는 장비 공급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장비 공급 못하겠다. 이 장비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 특히 이제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빼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공급하지 말아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정상적인 반도체 생산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늦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반다 이익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올라갔는데 사실 이건 중국은 철저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젠진화라는 업체가 받는 반도체 장비 중에 상당 부분 절대적인 비중이 미국산이거든요. 그거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급할 수 없는 반도체 장비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우리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기회라고 되면서 올라갔는데 증시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수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보다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네네. 반도체 양산이 시작이 돼서 이 기술력은 대만에서부터 이미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산돼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잡고 점유율을 빼앗고 이런 과정을 걱정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중국이 반도체 양산 기술력 발달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먼 기간 동안에 반도체 현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연일 주식시장에서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에 자본 유출 우려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 주식 선물과 채권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는 외국인 덕분에 투자자는 혼란스럽다. 자본 유출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과 단기적 매수일 뿐 추세적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다고 하니까 선물을 사면서 선물 지수가 오르고 이런 것에 따라서 현물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웩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좀 잘못된 현상이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해서요. 예. 선물 매수하는 걸로 우리나라 현물 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동안에 선물을 매수하는 동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안 올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 나는 포지션을 최대한 구축하기 위해서 지수를 눌러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로 눌러놓고 있다가 선물을 충분히 사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대형주를 올려서 수익이 난다. 이게 1번 네네. 시나리오 네네. 좋은 쪽이고 네.
나쁘게 보면 선물을 많이 샀다라는 건 역으로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실패한다면 이게 매도로 바뀔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또 주가 압력을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수하고 나서 오늘 대형주들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1번 시나리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물량 확보해놓고 대형주를 올리면서 선물로 수익 내는 쪽으로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여질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70, 90단계까지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까지로는 1번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일단 저희가 그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갖고 바로 전략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긴 하나 사실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예. 할까요? 미국 금리 봤을 때 3.21을 넘어갔던 금리가 지금 3.08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사이 좀 많이 열받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은 점차 금융위기급에 하락돼 있는 종목을 많이 집중하게 될 것이고 특히 코스닥 IT 장비주 이런 게 PBR 1.0배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가치주에서나 보던 건데 이런 낙폭과대주를 중심에 강한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 싼 주식, 어차피 실적 시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퍼 기준으로 뭐 3배, 4배, 그다음에 PBR 뭐 1배 전후로 빠져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준비해 놓으신 내용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 이런 내용도 좀 준비해 주셨던데요. 어떤 내용? 예, 그러니까 그 2008년 10월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공포스러웠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가 하락은 피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 12월로 갈 때 변동성은 컸지만 네네.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은 많이 팔면서 선물을 많이 사들이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그러고 나서 11월에도 또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붙였고 붙이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10월 공교롭게도 10년 만에 수급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10월이 하락 쪽으로 이제 밀어내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절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봤을 때 하락 시에는 지금부터는 좀 저평가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내용을 준비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우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